자, 다들 명절들은 잘 보냈습니까? 명절 때 다들 어디 시골 갔다 오고 했나요? 안 가는 데도 많고 요즘은 시골 대신에 여행 가는 집들도 많더라고요. 그렇죠? 그래도 이제 이런 명절 때만이라도 가족들이랑 모이는 것도 굉장히 좋은 일이긴 합니다. 알겠죠? 자, 하지만 당연히 우리는 이제 고등학생이니까 이렇게 명절 때도 조금씩은 공부를 하는 습관을 들여야 돼요. 논다고 해서 마냥 풀어져서 놀면 안 됩니다. 알겠죠? 왜 그러느냐? 목소리가 맛이 났네. 자, 우리가 공부라고 하는 건 하나의 흐름이에요. 알겠죠? 근데 그 흐름이 한번 끊어지게 되면은 그거를 다시 읽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실제로. 우리가 단순히 하루 이틀 3일 쉬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공부를 내가 3일 동안 아예 안 하고 쉬었다. 실제로는 여러분들이 거의 1, 2주가 뒤로 간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왜? 첫 번째로 그 시간에 나와 경쟁 관계에 있는 친구들은 한치 더 앞으로 가고 있는 중이고 나는 그 사이에 오히려 까먹고 있기 때문에 다른 친구들과의 격차는 더 벌어질 수밖에 없어요.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 뭐 이런 얘기를 하면은 정말 뭐 선생님 꼰대시네요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옛날에 이제 선생님 학교 다닐 때만 하더라도 보통 시험은 우리가 특히 추석 같은 경우가 보면은 이제 중간고사랑 겹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즘에는 거의 중간고사 전에 중간고사 끝나고 이제 추석을 새는 그런 경우 2학기 때 그렇게 하는 경향이 많은데 예전에는 추석이 연휴가 있으면 딱 끝나면 바로 그 다음 주에 시험이었어요. 알겠죠? 학생들이 전부 다 무조건 추석에 공부하도록 만듭니다. 알겠죠? 근데 이게 단순히 학생들 그때 선생님이 돌이켜 생각을 해보면은 학생 때는 정말 힘들었어요. 기왕이면 좀 쉴 때 쉬게 해주지 이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막상 이제 지나고 나서 되돌아서 생각을 해보면은 그때 그래도 그렇게 우리가 연휴라는 시간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그 시간에 내가 공부할 수 있는 하나의 그런 동기가 됐었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알겠습니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당연히 누구나 쉬고 싶어요. 심지어 선생님도 당연히 쉬고 싶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쉬면서 편하게 생활을 하고 싶겠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될 때는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이제 오히려 동기부여를 해가면서 적극적으로 하는 게 더 중요하고 그리고 그런 일을 할 때는 쉼 없이 좀 꾸준히 쉴 때도 조금씩이라도 이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 항상 유념을 하면서 자, 오늘은 이제 문학 3강 내용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학 3강의 첫 번째 지문이 바로 규원가 지문이 실려 있는데 이게 일부만 실려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선생님이 나눠준 자료를 보게 되면 규원가 전문을 실어놨습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규원가 전문으로 우리는 세마고니까 그죠? 전문으로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처음부터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여기서 규원가라고 하는 제목에서 규라고 하는 거는 바로 규방을 나타냅니다. 혹은 내방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것은 바로 뭐다? 조선시대 여인이 기거하던 공간을 우리는 규방이다 혹은 내방이다 이렇게 불렀어요. 남자들은 조선시대에는 이제 사랑방이라고 해서 집 그 앞쪽에 대문 옆에 손님들을 맞이할 수 있는 공간에서 기거를 했었고 여성들은 이제 규방 혹은 내방이라고 해서 집의 가장 안쪽 외부 사람들과는 조금 단절된 그런 공간에 있었어요.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원은 무슨 내용이냐? 바로 원은 원망하다 이런 뜻입니다. 즉 규방에서 원망하는 노래 이게 바로 규원가입니다. 알겠죠? 자, 이 글의 작가가 바로 허난설원이에요. 허난설원은 유명한 사람의 누나입니다. 자, 유명한 사람 누구의 누나일까? 힌트. 우리나라 최초의 한글 소설을 쓴 사람이에요. 누구의 누나일까? 우리나라 최초의 한글 소설이 뭡니까? 그치, 홍길동전이죠. 그쵸? 홍길동전을 쓴 허균의 누나입니다. 허준 아니에요. 알겠죠? 허균의 누이가 바로 허난설원입니다. 이 여인은
사실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사실 굉장히 똑똑한 여성이었어요. 그리고 공부에 대한 그런 열정이라든지 재능을 가지고 있었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오히려 이제 허난서론 같은 경우에는 자기 동생을 데리고 스승을 직접 찾아가서 공부를 청할 정도로 공부에 적극적인 그런 인물이었어요. 알겠죠? 그런데 이 허난서론은 굉장히 비운의 삶을 살게 됩니다. 바로 뭐냐? 여성이 이렇게 굉장히 재능이 높다 보니까 당시에는 이제 여성이 그 굉장히 지식이 높고 재능이 좋으면은 오히려 팔자가 사납다라는 말이 있거든요. 그래서 남편이 오히려 허난서론의 재능을 시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허난서론을 거의 찾지 않고 밖으로만 도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요. 알겠죠? 그래서 그러한 비운의 삶 속에서 굉장히 고생만 하다가 자식들도 굉장히 다 어린 나이에 죽게 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거의 한 20대 때 자식을 2명을 낳았는데 둘 다 굉장히 이른 나이에 한 6살, 7살, 8살 이때 다 죽게 돼요. 알겠죠? 그리고 이제 그래서 집안의 대를 이어야 되니까 친척의 자식을 세 번째로 이제 입양을 해와요. 그런데도 그 아이도 역시 굉장히 어린 나이에 죽게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비운의 삶을 살다가 젊은 나이에 죽음을 맞이했었던 작가가 허난서론입니다. 그래서 문학적으로는 허난서론의 작품이 굉장히 이제 높은 평가를 받기는 해요, 현재. 알겠죠? 근데 조선시대에는 높은 평가를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 조선시대의 여성 하면은 조선시대 최고의 여성이 누구야? 5만원짜리에도 있잖아요. 바로 신사임당이죠. 그렇죠? 신사임당이 왜 조선시대 최고의 여자로 손꼽힐까? 바로 아들이 율곡이니까. 알겠습니까? 즉, 현모양처. 현명한 어머니, 좋은 아내라고 하는 여성 자신의 삶보다는 여성이 가정에서 하는 역할을 더 중시했었던 게 이 조선시대 사회다 보니까 허난서론은 조선시대 사회에서는 굉장히 부정한 여인으로서 보일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일본이나 청나라에서는 허난서론의 작품이 굉장히 높은 평가를 받습니다. 심지어 기록에 따르면은 중국의 청나라 사신이 와가지고도 허난서론의 그 작품집을 갖고 싶다고 얘기했다는 기록이 있을 정도로 오히려 일본이나 청나라에서는 굉장히 높은 평가를 받았던 대단한 그러한 여성 작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그럼 처음부터 우리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엊그제 젊었더니 하마어이 다 늙거니 라는 거죠. 즉 여기서 말하는 엊그제 젊었다라고 하는 거는 과거 화자의 모습을 나타내는 거죠. 그런데 하마어이 다 늙거니 이미 벌써 어떻게 다 늙었느냐, 여기서는 화자의 현재 모습을 드러내주고 있고 이런 모습은 과거와 현재를 대비하는 방식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자, 소년행락이 어린 시절의 그런 즐거움이 생각하니 일러도 속절없다. 생각해보니 그걸 일러도 속절이 없구나. 아무 소용이 없구나. 늙어야 서른 말씀 하자니 목이 맨다. 그래서 늙어서 서러운 말을 하자니 목이 매는구나. 부생모육 신고하야. 부생모육, 아버지 날 낳으시고 어머니 날 기르시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 말 들으면 여러분들은 이해가 안 되지, 그치? 그죠? 왜냐면 옛날에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버지의 그런 정자 상태를 악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남자가 아이를 낳고 여자는 뱃속에서 그 아이를 기르는 사람이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실제로 이제 윤석열 나이 전에는 외국보다 한 살 정도 더 많았잖아. 그치? 그 이유가 그거예요. 우리나라는 잉태되는 순간부터 나이를 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태어났을 때 한 거의 10개월, 1년 좀 안 되는 시간 동안 엄마의 뱃속에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태어났을 때 한 살이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요. 우리나라가. 알겠죠? 자, 그래서 부생모육, 아버지께서 낳으시고 어머니께서 길러주시는데 신고하야, 고생을 하셔서 이내 몸 길러낼제 공후배필은 못 빨아도. 자, 공후배필. 자, 요것이 바로 이상적인 남편상 첫 번째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높은 벼슬을 하는 사람의 아내는 못 빨아도 군자 호구 원하더니, 호구 잡힌다 할 때 그 호구 아니에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군자의 좋은 짝을 원했는데, 이거는 바로
이상적인 남편상 두 번째가 되겠죠. 자, 원했는데 삼생이 원업이요. 삼생은 불교의 그 가치관이죠. 전생, 현생, 내세까지 삼생이죠. 그래서 삼생에 원망스러운 업보요. 월하의 연분으로, 월하의 연분이라고 하는 건 바로 부부의 인연을 나타내요. 서양에서는 이제 사랑하는 사람을 이어주는 게 이제 큐피트라는 천사지만, 그 동양에서는 이제 두 사람의 결혼하는 인연을 엮어주는 게 바로 월하 노인이라고 하는 신이 존재를 하거든요. 그 사람이 이제 그 뭡니까? 부부를 이어준다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그 월하의 연분이 바로 그 월하 노인의 그런 인도, 일종의 부부의 인연을 얘기한다라고 볼 수 있죠. 자, 그래서 월하의 인연으로 장안유협 경박자, 그렇죠. 자, 이게 바로 실제 남편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을 했죠. 그래서 장안유협 경박자, 장안에 사는 호탕하면서 경박한 사람을 꿈같이 만나 있어. 일종의 악몽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을 꿈같이 만나서 자, 좀 올려놓고 보도록 합시다. 자, 당시에 그렇죠. 용심하기 살얼음 디디는 듯. 소리. 그래서 당시의 마음 씀씀이 자체가 마치 살얼음을 디디는 듯이 굉장히 어떻다? 불안하고 초조하다라는 거죠. 왜? 남편이 무슨 사고라도 칠까? 그쵸? 바람이라도 필까? 항상 매번 노심초사를 했었다는 겁니다. 자, 3, 5, 2, 8 겨우 지나. 자, 3 곱하기 5는 15. 2 곱하기 8은 16. 그래서 15, 16 나이를 얘기해요. 알겠죠? 그래서 3, 5, 2, 8 겨우 지나. 굉장히 이제 아리따운 그런 시기죠. 그래서 겨우 지나서 천년여질 절로이니, 그래서 타고난 아름다움이 절로 나타나니 이 얼굴 이 태도로 백년기약 하였더니 영광이 훌훌하고 세월이 훌훌 지나가고 조물이 가시하여 조물주가 시샘을 해서 봄바람 가을물이 배울이 북진하듯. 자, 배울이 북이 바로 뭐냐면은 그쵸? 자, 우리가 그 사극 같은 데 보면은 천 같은 거 짜는 모습 본 적 있죠, 그쵸? 보면 어때요? 그 어떤 기계에다가 이런 기계가 있으면 세로줄을 막 이렇게 해놔. 그 다음에 요런 막대기 같은 데다 실을 달아서 요거를 휙 지나가서 한번 철컥 내리고, 또 요로 휙 지나서 한번 철컥 내리고 하잖아요, 그쵸? 바로 요게 북입니다. 알겠습니까? 요걸 북이라고 해요. 알겠죠? 그러니까 바로 뭐다? 세월이 어떻게 천을 짤 때 쓰는 북이 지나가듯이 휙 하고 지나가더라. 그만큼 어떻게 세월이 빨리 흐름을 비유를 했다 라고 볼 수 있더라는 거죠. 자, 그래서 봄바람 가을물이 배월이 북진하듯 빨리 지나갔는데, 설빈화한 어디 두고, 설빈화한 눈처럼 희고 꽃같은 얼굴, 그쵸? 이걸 얘기해요. 이거는 바로 젊은 시절 화자의 모습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면목가증 되었구나. 면목가증은 한자성어로 눈 뜨고 볼 수 없다 이런 뜻이에요. 알겠죠? 이게 바로 현재 모습을 나타내고,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서도 젊은 시절의 모습과 현재의 모습을 서로 대비적으로 제시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런데 솔직히 늙었다고 얘기하지만 실제로 헌한서른이 죽은 게 28인가 9인가 밖에 안 돼요. 알겠죠? 자, 그래서 계속 봅시다. 내 얼굴 내 보고니 어느 놈이 어느 님이 날 길소냐. 그래서 내 얼굴 내가 보는데 어느 님이 나를 사랑하겠느냐. 사랑하지 못한다. 내가 지금 굉장히 취해졌다는 거죠.
스스로 참괴하니 누구를 원망하리? 다른 사람을 원망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그렇죠? 여기서는 서리법을 나타내고, 그렇죠? 여기서 이미 나를 떠난 이유는 바로 뭐다? 내가 늙어서 보기 싫어져서 그런 것이다 라고 하는 일종의 자책감을 드러낸다 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자, 3, 3, 5 야유원에 세 사람이 나단 말까? 자, 여기서 야유원은 기생집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기생집에 새로운 기생이 왔단 말인가 라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바로 남편이 집에 오지 않는 이유를 추측하는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흰색으로 하니까 글씨가 잘 안 보이나? 자, 그래서 봅시다. 꽃 피고 날 저물째 정처 없이 나가 있어. 백마금편으로, 백마금편은 남자가 할 수 있는 화려한 치장, 흰 말에 금색 채찍을 둘렀다는 거죠. 그래서 백마금편으로 어디 머무는 거, 원근을 모르거니, 멀리 있는지 가까이 있는지 모르니 소식이야 더욱 알랴, 소식이라고 더욱 알겠느냐, 알 수가 없다는 거죠. 인연이 그쳤은들 생각이야 없을 소냐. 인연이 끝났다고 해도 생각까지 없겠느냐. 얼굴을 못 보거든 그립기나 말려면, 그래서 얼굴을 못 보면 그립기나 말지. 12대 김독일샤 30날 지리하다. 하루가 12대 길기도 길구나. 한 달 30날이 지루하구나 라고 얘기를 함으로써 바로 뭐다? 여기서는 그리움의 크기를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다는 거죠. 즉 하루 12때 한 달 30날 내내 님이 어떻다? 그립더라 라는 의미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알겠죠? 자, 옥창에 심근 매화 몇 번이나 피어진 거. 그래서 옥으로 만든 창문에 심어둔 매화꽃이 몇 번이나 피고 졌는가. 즉 그 말은 바로 뭐다? 남편이 자신을 찾아주지 않은 지 몇 년이나 지났다. 왜? 꽃은 1년에 한 번 피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건 바로 뭐다? 남편이 집에 안 온 지 몇 년이 지났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겨울밤 차고 잔재 자체는 섞어치고, 그래서 겨울밤 차고 찰 때 뭡니까? 자체는 지금으로 치면 일종의 진눈깨비 같은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자체는 섞어치고, 여름날 길고 길째 구준비는 무산일곡에서 구준비는 무슨 일인가 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자체론과 구준비는 바로 뭐다? 바로 화자의 외로움을, 그렇죠? 심화시키는 소재다. 가뜩이나 외로워 죽겠는데 뭡니까? 눈이 비와 섞여가지고 흩날리고 있고, 가뜩이나 외로워 죽겠는데 비가 추적추적 내리고 있고, 그러니까 더욱더 외로워지더라는 거죠. 자, 계속 보도록 합시다. 삼춘하류 호시절에 경물이 시름없다. 3월달 꽃이 피는 좋은 시절이라고 하더라도 아름다운 경치가 시름이 없구나. 즉 사람들은 꽃이 폈다고 굉장히 좋아하는데 나는 꽃을 봐도 흥이 나더라 안 나더라? 안 나더라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삼춘화류 호시절에 경물이 시름없다 라고 하는 건 바로 뭐다? 자, 시절이 꽃이 피는 3월이라도 바로 이것은 이미 없으니 즐겁지가 않다는 거죠. 요것과 비슷한 표현으로 뭡니까? 그 고려가요 중에 동동이라고 하는 작품을 보면은 왜요? 안 보여요? 처음에 모르겠어요. 시절이
자, 그래서 동동이라고 하는 작품을 보면 거기도 이제 그 8월령에 보면은 이제 그런 얘기가 나와요. 8월 15일은 8월 보름은 가벤날이지만은 그래서 한가위지만은 님을 모시고 있어야 오늘날이 한가위 같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그 말은 바로 뭐다? 사람들이 명절이라고 즐겁게 지내는 한가위 추석이라고 하더라도 님이 없으면은 나는 그 즐거움을 느끼지 못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거든요. 알겠죠? 그러니까 그런 유형의 표현이 이제 같이 이어져서 나온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계속 봅시다. 가을달 방에 들고 실소리 상에 울제, 귀뚜라미가 상에서 운대요. 실제로 울고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화자 자신이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실솔은 감정이입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가을달 방에 들고 실소리 상에 울제, 긴 한숨 지는 눈물 속절없이 햇만 탄다. 마음만 타는 거죠. 아마도 모진 목숨 죽기도 어려우시야. 그래서 아마도 모진 목숨 죽기도 어렵구나. 그렇죠? 지금 죽을 만큼 외롭고 힘들다라는 거죠.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자, 도려하여 풀처해니 이리하여 어이하리. 그래서 돌이켜 풀어보니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청등을 돌려놓고 청사초롱을 돌려놓고 녹기금 빗기 앉아, 녹기금이라는 악기를 비스듬히 안아서 병련화 한곡조를 시름조차 섞었다니. 자, 여기서 얘기하는 병련화. 그렇죠? 자, 요거는 연주곡의 제목이 되는데 이 연주곡을 통해서 바로 뭐다? 화자의 심정을 표현을 하는 하나의 수단이라는 거죠. 그래서 병련화 한곡조를 시름조차 섞었다니 소상야우의 갯소리 섞도는 듯, 즉 소상난 바람에 댄잎소리가 섞어 들리는 듯, 화표천년의 벼락이 운인한 듯. 그래서 그 망주석에 천년 만에 찾아온 특별한 학이 울고 있는 듯이라는 거죠. 그렇죠? 자, 이거는 조금 올려놓고 보도록 합시다. 자, 여기서 보면은 자, 소상야우의 뱃소리가 섞어친다. 잘 안 보니까 이걸 하는 게 낫겠네요. 자, 소상야우의 뱃소리 섞도는 듯, 화표천력의 벼락이 운이 난 듯. 자, 요 부분은 자, 일단 대꾸의 방식을 사용을 하고 있죠. 그렇죠? 자, 그리고 비유, 그 중에서도 뭐뭐듯이 뭐뭐있냐, 뭐뭐같이 뭐뭐처럼 지규의 방식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 여기서는 바로 중국 고사, 옛 이야기죠. 그것도 이별과 관련된 이야기를 인용을 함으로써 이를 통해 인과 이별한, 그렇죠, 화자의 심정을 드러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옥수에 타는 수단 옛솔에 있다마는, 그래서 아름다운 손에서 연주하는 그 음악 솜씨는 옛소리가 있다고 하겠지만 부용장 정막하니, 즉 연구수 휘놓은 휘장이 정막하다. 우리가 저번에 배웠던 작품 뭐 사미인곡, 송미인곡 같은 데도 이런 표현이 나왔죠. 그렇죠? 바로 뭐다? 여성의 방에 치는 반투명한 커튼, 남편이 왔을 때 그 반대편에 남편이 앉는다는 거죠. 근데 그것이 적막하다는 것은 바로 뭐다? 이미, 그쵸? 앉읍시다. 자, 이미 뭡니까? 임 화자와 같이 있다 없다. 없다는 뜻이 되겠죠. 바로 이거는 임의 부재를 나타낸다 라고 볼 수도 있다는 거죠. 요거는 지금 요걸로 수업 중이거든요. 네. 이걸 보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부용장 정막하니 뉘기에 들릴 소니 내 연주를 들어줄 사람이 없다라는 거죠. 간장이 구곡돼야, 간장은 이제 인간의 오장육부를 나타내는데 그게 마치 9번 끊어지듯이 굉장히 속이 타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굽이 끊쳤어라. 그래서 님이 오지 않아서 속이 다 들어가 버렸다라는 거죠. 자,
자, 차라리 잠에 들어 꿈에나 보려 하니. 자, 그래서 차라리 잠이라도 들어서 꿈속에서라도 임을 보려고 했는데 바람에 지는 잎과 풀 속에 우는 짐승 무수의 원수로서 잠조차 깨어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 꿈이라고 하는 공간은 바로 뭐다? 바로 화자와 이미 만나는 매개체 역할을 하는 그런 소재라는 거죠. 그런데 그것도 이룰 수가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바람에 지는 잎, 그다음에 풀 속에 우는 짐승이라고 하는 건 일종의 화자가 꿈에 들지 못하게 하는 방해물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얘네들이 무슨 일 원수로서 잠조차 깨웠느냐? 천상의 견우직녀 은하수 맡겼어도 7월 7석 1년 1도 실기치 아니거든. 그러니까 천상의 그 견우와 직녀 하면은 가장 대표적인 로맨스, 그쵸? 인물 중에 하나잖아. 로미오와 줄리엣, 우리 뭡니까 한국판 로미오와 줄리엣 같은 인물이잖아요, 그쵸? 근데 얘네도 어때? 1년에 한 번은 무조건 만난다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는 바로 뭐다? 견우직녀, 쏘리, 힘이 너무 센가? 직녀의 고사를 지금 인용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견우직녀도 1년에 한 번은 만나는데, 자 봅시다. 우리님 가신 후는 무슨 약수 가력간데, 자 약수는 중국에서 전해지는 일종의 가상의 강입니다. 알겠죠? 이게 그 너비가 3,000리나 되는데 부력이 너무나 약해서 심지어 새의 깃털조차도 가라앉는다라고 하는 그런 가상의 강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님 가신 곳은 무슨 약수가 그 사이를 나와 가로막았길래 라는 거죠. 그래서 약수도 역시 장애물 혹은 방해물의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님 가신 곳은 무슨 약수로 가려졌길래 오거나 가거나 소식조차 끝없는다라는 거죠. 자, 여기서는 그렇기 때문에 화자의 처지가 드러나는데 바로 견우직녀의 처지와 화자의 처지를 대비함으로써 견우직녀보다도 못한 화자의 처지를 강조하는 효과가 있더라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알겠죠? 왜? 견우직녀는 그래도 1년에 한 번은 만나는데 나는 지금 몇 년이 지났는데 아까 앞에서 얘기했잖아요. 옥창에 심은 매화가 몇 번이나 피고 졌는가 지금 몇 년 동안 님을 보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 나는 견우직녀보다 더 못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는 거죠. 자, 계속 봅시다. 자, 난간에 비겨서서 님 가신 데 바라보니, 그래서 난간에 비스듬히 기대에 서서 님 가신 곳을 바라보니 초로는 맺혀있고 모운이 지나갈 때, 그래서 초로는 바로 풀잎에 맺힌 이슬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뭐겠어요? 눈물이죠. 왜? 바로 뒤에 보면 모운은 뭡니까? 날이 저물 무렵의 구름이야. 그쵸? 이슬이 밤에 맺힙니까? 아니죠. 이슬은 아침에 맺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저 물은 바로 뭐다? 풀에 맺힌 뭡니까? 물기가 아니라 화자의 눈에 맺힌 물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눈물을 나타내요. 알겠죠? 그래서 초로는 풀잎에 이슬은 맺혀 있고 모운이 지나갈 때, 날 저물 무렵에 구름이 지나갈 때 중긴 푸른 곳에 새소리 더욱 서럽구나라는 거죠. 그러면 이 새소리도 역시 바로 뭐다? 감정 이입의 대상이 된다 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실제 서러운 건 화자겠죠. 그렇죠? 세상에 서른 사람 수없다 하려니와 박명한 호간이야 날 같으니 또 있을까? 또 없다는 거죠. 바로 서리법을 사용함으로써 내가 가장 운명이 박하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아마도 이님의 지위로 살똥말똥 하여라 해서 이님의 탓으로 살똥말똥 하는구나 라는 것을 임을 어떻게 마지막에 임에 대한
원망을 이야기를 하면서 글을 마무리를 하고 있죠. 이게 바로 허난설원의 규원가라고 하는 작품인 겁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바로 자신을 찾아주지 않는 남편에 대한 원망을 노래한 작품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알겠죠? 자, 그러면 교과서로 다시 돌아와서 원업이 돌아와서 자, 다음 질문 넘어가기 전에 요 이정환의 비가 요걸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보시면은 자, 한밤중에 혼자 일어나 묻노라 이냈구마라는 거죠. 원래는 어떻게 문장을 해야 돼요? 한밤중에 혼자 일어나 이내 꿈에게 묻노라라고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는 바로 도치의 방법이 사용됐습니다. 알겠죠? 자, 그런데 이제 꿈의 내용을 보게 되면은 만리 요양을, 그렇죠? 만리 떨어져 있는 청나라 심양을 어느 사이에 다녀왔는가? 즉 꿈을 통해서 저기 멀리 떨어진 님에게 갔다 왔다는 거야. 알겠죠? 자, 반갑다. 학가선용을 친히 뵌 듯하여라. 그래서 학가선용이란 밑에 뜻을 보면은 뭡니까? 볼모로 잡혀간 두 왕자. 실제로 이제 그 병자호란 때 우리나라가 이제 치욕적인 패배를 하면서 이제 왕자 두 명을 잃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꿈의 내용이 바로 뭐다? 요것이 바로 요 꿈의 내용이 되는 거죠. 즉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작품에서 꿈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무엇이다? 바로 그리운 대상과 만나는 공간이다 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허난설원의 규원가에서 나왔던 꿈과 비교를 해보면 같은 의미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다만 허난설원은 뭡니까? 바람 소리랑 이제 그 뭡니까? 짐승 소리에 잠을 이루지 못해서 꿈을 통해 만나지 못했다고 했었고, 이 화자는 바로 뭐다? 꿈을 통해서 그리워하던 인, 바로 두 명의 왕자를 보게 되었다라고 볼 수 있는 이런 점은 차이점이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다음 작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그렇죠? 자, 김광옥의 윤리유목 보도록 합시다. 자, 봅시다. 공명도 이전노라, 부기도 이전노라. 즉 여기서 공명, 부기, 그렇죠? 자, 여기서 이제 세모 친 것들은 전부 다 바로 뭐다? 속세와 관련되어 있는 개념들이죠. 그렇죠? 그리고 이 글에서는 화자가 공명도 있고 부기도 잊었다라고 한다는 것은 얘네들이 좋다, 안 좋다? 화자 입장에서 안 좋다는 뜻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세모 친 것들은 화자가 어떻게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대상들이다 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항상 시어가 긍정이냐 부정이냐는 화자를 기준으로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계속 봅시다. 세상 번우한 일 다 주어 잊었노라 라는 거죠. 그래서 뭡니까? 세상에 괴롭고 근심스러운 일을 다 주어 잊었노라. 그러면 세상 번우한 일도 역시 바로 뭐다? 속세의 일이 되더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내 몸을 내마저 잊으니 남이 아니이지라. 그래서 내 몸을 나조차도 잊었는데 남이라고 나를 잊지 않았겠느냐? 그렇죠? 당연히 남들도 잊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함으로써 서리법을 사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 봅시다. 삼공이 귀하다 한들 강산과 바꿀 소냐. 삼공은 삼정승을 가리켜요.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알겠죠? 즉 어떻게 보면 권력 관계에서 임금, 바로 임금을 제외한 최고의 권력을 삼공이라고 합니다. 알겠죠? 근데 삼공이 귀하다고 하더라도 무엇과? 강산과 바꾸겠느냐? 바꾼다, 안 바꾼다? 안 바꾼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서 네모친 거는 바로 뭐다? 자연을 나타내고, 그렇죠? 자, 여기서 그러니까 당연히 삼공과 강산은 서로 대조적인 의미, 대비되는 의미시여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삼공이 귀하다고 하더라도 강산과 바꾸겠느냐? 바꾸지 않는다. 서리법이 쓰였죠. 자, 조각배에 달을 싣고 낚싯대를 흩던질째
이 몸이 이 청을 가지고 만호인들 불어우랴라는 것에서 이 몸이 이 맑은 흥을 가지고 그렇죠? 만호도 역시 바로 뭐다? 굉장히 높은 권력을 가진 사람. 밑에 뜻이 돼 있죠. 그렇죠? 뜻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밑에 보면 재력과 권력을 겸비한 제후 또는 세도가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만호인들 불어우냐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만호는 위에 있었던 삼공과 같은 의미라고 볼 수 있고 그 외에도 부귀, 공명과 같은 의미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부럽지 않다라고 하는 걸 선의적으로 표현을 함으로써 자연 속에서 유유자적해서 사는 그 자신의 삶에 대한 만족감을 드러내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헛글고 시끈 문서 다 주워 내어 던지고, 그렇죠? 자, 밑에 뜻을 보면 바로 뭐다? 흐트러지고 시끄러운 문서는 다 주워서 내어 던지고 필마 추풍에 채찍을 쳐 돌아오니, 그래서 한 필의 말에 가을 바람을 맞으면서 채찍을 쳐 돌아오니 아무리 떼인 새 놓인다 한들 이토록 시원하랴라는 거죠. 즉 헛글고 시끈 문서도 역시 속세에서의 삶을 얘기를 하는 거야. 알겠죠? 잘 안 보여? 올려놓고 가지고 좀 올려놓고 보도록 합시다. 자, 여기서도 역시 마찬가지. 자, 헛글고 시끈 문서는 역시 속세에서의 삶을 의미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거를 다 내어주고 뭐다? 한 필의 말을 타고 돌아왔다는 거죠. 즉 관직을 그만두고 자연 속에서의 삶을 선택을 했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화자는 비교해서 얘기합니다. 아무리 떼인 새 놓인다 한들, 즉 우리가 새를 새장에 가둬놨다가 그것이 확 풀어졌다고 하더라도, 그렇죠? 이토록 시원하냐? 이것보다 시원하다 안 하다? 시원하지 않다는 거죠. 역시 서리법을 사용을 하고 있죠. 즉 바로 뭐다? 새장에, 그렇죠? 갇혔다가 놓인 새보다 뭐다? 관직을 그만두고 자연으로 돌아오는 것이 더 시원하다. 여기서 이제 시원하다고 표현했지만 더 좋다. 이런 의미로 볼 수 있다는 거죠. 일종의 바로 뭐다? 서리법과, 그쵸? 하나 더 해야 되겠네, 서리. 자, 비교법을 사용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자연 친화적인 속세에서 벗어나서 자연 속에서 살고자 하는 이런 마음을 노래한 게 바로 김광욱의 윤리유곡이라고 하는 작품인 거죠. 그렇죠? 근데 이것 대신에 우리가 같이 여러분들이 봐주면 좋은 게 바로 선생님이 나눠준 자료 보면 상충곡 있습니다. 알겠죠? 상충곡을 같이 살펴보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알겠죠? 자, 상충곡 보도록 합시다. 됐습니까? 준비? 그렇죠? 자, 봅시다. 자, 상충곡은 말 그대로 봄을 맞이하는 그런 기쁨을 노래한 가사 작품이에요. 자, 그럼 봅시다. 홍진에 묻힌 분내. 자, 홍진 혹은 십장홍진이라고도 해요. 알겠죠? 그래서 홍진은 붉은 먼지라고 하는 뜻인데 이 홍진은 여러분들 공식으로 외워두세요. 고전 작품에서는 홍진은 속세를 상징합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홍진에 묻힌 분내. 자, 여기서 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혹격조사예요. 그러니까 옆에 해석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다? 속세에 묻혀 사는 사람들이여 라고 해석을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속세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 뭘 하는? 말을 거는 형식으로 지금 뭡니까? 내용을 전개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속세에 묻혀서 사는 분들아, 이내
생애 어떠하냐? 내 생애가 어떻다? 굉장히 좋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서리법을 사용했고 여기서도 역시 화제, 자부심이 드러난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옛사람 풍류를 미칠까 못 미칠까? 옛사람의 풍류에 미친다 못 미친다? 미친다는 겁니다. 알겠죠? 그 말은 뭐다? 내가 살고 있는 이 자연 속에서 누리는 즐거움이 옛 그 뭡니까? 고사나 성현에 나오는 그런 사람들이 즐기는 거에 다 충분히 비슷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일종의 자부심의 표현입니다. 알겠죠? 자, 천지간 남자 몸이 하늘과 땅 사이에 남자 몸이 날만하니 학은 많은 나 같은 사람이 많겠지만은 살림에 묻혀있어 지락을 말할 건가 해서 자연 속에서 묻혀있어. 그럼 살림은 자연이죠. 그리고 이 살림은 앞에 나왔던 홍진과 서로 대비되는 공간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살림에 묻혀있어서 끝없는 즐거움을 모를 것인가. 그렇죠? 수간목 벽계수를 수간목을 벽계수 앞에 두고, 그래서 수간목은 바로 조그마한 초가집을 얘기해요.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바로 소박한 삶이 드러나죠. 일종의 안빈낙도 안분지족 이런 게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수간목을 벽계수 푸른 시냇물 앞에 두고, 그치? 바로 뭡니까? 그 배산임수죠. 그쵸? 그래서 숲계수 앞에 두고 송죽 울루리에 풍월주인 되었어라. 그래서 소나무 대나무 울창한 속에 풍월주인, 바람과 달의 주인이다 라는 거죠. 그쵸? 바로 이거는 자연 속에서의 삶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 수간목은, 자, 동그라미를 한번 쳐야 돼요. 자, 이 수간목이 바로 공간의 이동 첫 번째가 됩니다. 이 상충곡의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 공간의 이동에 따라서 시상이 전개되거든요. 그래서 처음 스타트가 어디? 바로 벽계수를 앞에 둔 조그마한 초가집, 자기가 살고 있는 집에서 일단 스타트가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첫 번째 공간은 바로 수간목이었다는 거죠. 자, 그 다음 보도록 합시다. 자, 엊그제 겨울 지나 새봄이 돌아오니 이제 계절이 변화를 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는 계절의 변화가 나타나죠. 바로 겨울에서 봄으로 바뀌고 있다. 그러니까 이 작품을 쓰고 있는 시기적, 계절적 배경을 보면 좀 초봄 이런 개념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엊그제 겨울 지나 새봄이 돌아오니 도화행화는 석양리에 피어있고, 복숭아꽃과 살구꽃은 석양리에, 해가 지는 석양리에 피어있고, 녹양방초는 푸른 버드나무와 향기로운 풀들은 새우 중에 푸르더라. 가는 빗속에서 푸르구나 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대꾸의 방식을 사용을 해서, 그렇죠? 봄의 정경을 묘사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그런데 이제 그 모습이 너무나 아름다웠던 거죠. 그러니까 화자는 얘기합니다. 자, 칼로 말아낸가, 붓으로 그려낸가. 누가 마치 그 자연의 아름다운 모습이 실제로 누가 일부러 칼로 말아냈는지, 붓으로 그려냈는지, 조화신공이 조물주의 신비로운 솜씨가 물물마다 헌사롭다 해서 사물사물마다 굉장히 야단스럽구나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즉 바로 뭐다? 자연의 모습이 누가 일부러 그렇게 해놓은 것 같이 보일 정도로 너무나 어떻다? 아름답다가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나타내는 거는 바로 뭐다? 자연의 아름다움을 어떻게 예찬하고 있는 이러한 모습이 드러난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화자는 얘기하죠. 수풀에 우는 새는 춘기를 못 내겨워. 그래서 수풀에서 울고 있는 새는 봄의 기운을 이겨내지 못해 소리마다 교태로다. 소리마다
굉장히 즐거움이 묻어있구나. 자, 그러면 이 수풀에 오는 새는 봄의 즐거움 때문에 자기를 막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는 그런 존재죠. 그렇죠? 근데 지금 봄이 와서 기쁜 사람은 사실 누구다? 화자? 자신이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수풀에 오는 새도 바로 뭐다? 감정 이입의 대상이 된다 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됐죠? 자, 그러면 올려놓고 보도록 합시다. 자, 무라일체언이 자연과 내가 하나인데 흥이에 다를 소냐? 즐거움이라고 이와 다르겠느냐? 다르지 않다는 거죠. 시비에 걸어보고 정자에 앉아보니, 자, 정자 동그라미 칩시다. 바로 이게 공간의 이동 두 번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수감목, 집에서 이제 출발해가지고 어디로? 산 중턱에 있는 정자에 가게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정자에 앉아보니 소요음명하야 천천히 거니면서 실을 읊조리며 읊조려보니 산일이 적적한데, 산에서의 하루가 적적한데 한중 진미를 한가로움 속에 느끼는 진짜 즐거움을 알리 없이 호재로다. 아는 사람 없이 나 혼자 로구나 이런 뜻이에요. 이거 해석 조심해야 됩니다. 알리 없이 호재로다 라는 것은 아는 사람 없이 혼자구나 이런 의미고, 즉 자연을 즐기는 즐거움을 오직 누구만 안다? 화자 자신만 안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바로 뭐다? 이꼴 자부심의 표현이다 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나만이 이 자연 속에서 누리는 즐거움을 알고 있구나, 이렇게 표현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 해석 정말 조심해야 돼요. 알겠죠? 왜냐면 저거를 몇몇 애들은 실제로 선생님들로 그래요. 어떤 학교, 몇몇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저걸 서리법으로 가르칩니다. 알리 없이 혼자 하겠느냐 이런 식으로 가르치거든요. 근데 이건 잘못된 해석이에요. 알겠죠? 이거 간혹가다 그런 학교들 있기는 하는데 조심하셔야 됩니다. 왜? 수능은 그렇게 안 나오거든요. 모의고사나 수능은. 알겠죠? 자, 계속 봅시다. 이반 니웃들아 산수 구경 가자쓰라 라는 거죠. 자, 여기서 쓰라라고 하는 것은 청유형 어미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청유형 어미를 사용을 함으로써 바로 뭐다? 다른 사람들에게, 에게도 자연 속에서의 즐거움을 권유하는 이러한 태도를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실제로 예전에 한번 그 모의고사에서 나왔던 문제가 있었는데, 이게 바로 뭐냐? 자연 친화의 작품들을 몇 가지를 내놓은 다음에 그 자연 친화를 얘기하는 화자의 태도적인 차이를 묻는 문제가 존재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글은 바로 뭐다? 나 혼자 즐기는 게 아니라 어떻게? 남들과 함께 즐기고 싶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런데 우리가 아까 다른 작품들 보게 되면은 아예 다른 사람들이 오지 못하게 나 혼자 있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는 작품들도 있어요. 이런 거는 뭐다? 오직 혼자 즐기고자 하는 화자가 자신만 그 즐거움을 알고자 하는 그런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각각의 작품들이 이렇게 차이를 보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그런 점도 여러분들이 반드시 파악해야 되는 하나의 포인트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똑같은 자연 친화라고 하지만 그 속에서 화자가 나타내는 태도는 다를 수 있다는 것도 유념을 하도록 합시다. 자, 답청을 오늘하고 풀밟기는 오늘하고 욕기란 내일하세, 목욕은 내일하세. 옛날에는 지금처럼 보일러가 없으니까 목욕을 매일 못해요. 특히 겨울에는 아예 목욕을 못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음력 3월 3일을 개욕일이라고 해서 다 같이 목욕하는 날로 절기로서 누리곤 했었죠. 그래서 풀밟기는 오늘하고 목욕은 내일 하세. 아침에 채산하고 나무를 캐고 나주에 조수하세. 저녁에는 낚시를 하세. 갓 깨어 익은 술을 갈건으로 받아놓고, 그래서 갓 깨어서 익은 술을 갈색 수건으로 걸러놓고 꽃나무 가지 꺾어 수놓고 먹으리라. 그래서 꽃나무 가지를 꺾어서
술을 세면서 먹을 것이다. 바로 여기서는 풍류적인 태도가 드러나죠. 옛날 선비들은 술을 마실 때도 어떻게 마시느냐? 술 한 잔 마시고 꽃잎 하나 떼놓고 술 한 잔 마시고 꽃잎 하나 떼놓고 해서 술잔을 세면서 먹었거든요.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수놓고 먹으리라고 하는 것은 술잔을 꽃잎으로 세어가면서 먹겠다 이런 뜻입니다. 화풍이 건득 불어 녹수를 건너오니 해서 화창한 봄바람이 건득 불어 푸른 물을 건너오니 청향은 잔해지고 맑은 향기라고 했기 때문에 후각적 이미지죠. 그렇죠? 자, 그런데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낙콩은 옷에 진다라는 거죠. 자,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은 자, 꽃잎이 이렇게 떡 떨어졌어. 낙콩은 떨어지는 붉은 꽃잎을 얘기를 하거든요. 꽃잎이 딱 떨어졌는데 마침 내 옷이 비슷한 붉은색이네? 그러니까 마치 자연의 그런 색깔이 어떻게 나에게 들어온 것 같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것은 바로 뭐다? 바로 무라 일체의 경지를 시각적으로 표현을 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실제로 이제 일제시대에 쓰인 금강산을 기행한 수필인 산정무안이라고 하는 작품이 있는데 거기도 보면 어떤 구절이 있냐면 그 글쓴이가 이제 거기서는 금강산은 가을에 이제 오르게 되거든요. 근데 가을이 되면 금강산이 어때? 굉장히 단풍이 들어서 너무 아름다운 거야. 그래가지고 화자가 뭐라고 하느냐? 옷을 벗어가지고 윗옷을 벗어서 쭉 짜면은 단풍물이 주르 흘러내릴 것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즉 자연과 하나 되는 모습을 이렇게 시각적인 이미지로서 표현을 하고 있는 게 이런 표현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알겠죠? 자, 또 올려놓고 보도록 합시다. 자, 준중이 비었거든 날다려 알려라. 그래서 술독이 비었거든 나에게 알려다오. 소동 아이다려 어린아이를 데리고 주가에 술을 물어 술집에다가 이제 술을 물어서 어른은 막대 짚고 아이는 술을 메고 요즘 이러면 잡혀가지고 그쵸? 그쵸? 미음 완보하여 그래서 시를 나지키 읊조리며 시냇가에 혼자 앉아. 자, 이제 공간이 정자에서 시냇가로 바뀌게 되었죠. 자, 그래서 시냇가에 혼자 앉아 명사 좋은 물에, 그쵸, 맑은 물에 좋은 물에 잔 씌어 부어들고, 잔을 씌어 쓰셔서 부어들고 청류를 굽어보니 떠나니 도하로다. 맑은 물이 흐르는 걸 굽어보니 떠내려오는 것은 바로 뭐다? 도화, 복숭아 꽃잎이로구나 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화자는 이걸 보면서 뭘 떠올린다? 무릉이 가깝도다. 무릉은 바로 무릉도원을 얘기하고 일종의 이상향의 공간이죠. 즉 그러니까 지금 화자는 바로 뭐다? 강물에 떠내려오는 복숭아 꽃잎을 통해서 무릉도원을 어떻게 연상을 하고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연상연하 커플할 때 연상 아니에요. 알겠죠? 그래서 복숭아 꽃잎을 보면서 무릉도원을 떠올리는 거죠. 무릉도원은 신선들이 산다는 복숭아 밭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복숭아 밭에서 키우는 게 천도복숭아거든요. 그래서 그 천도복숭아를 하나를 먹으면 수명이 1000년이 늘어난다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서유기 보면은 손오공이 그 천도복숭아 훔쳐먹다가 부처님한테 걸려가지고 바위속에 갇히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무릉이 가깝도다. 점의 근거이고, 그래서 저 봉우리가 거기 있냐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역시 바로 뭐다? 화자는 자신이 있는 공간이 이꼴 어디다? 무릉도원이다 라고 인식을 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추구하는 그 공간이 바로 여기에 있는 우아미를 느끼고 있다. 현실과 이상이 일치하는 아름다움이 여기서도 드러난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알겠죠? 자, 그럼 이제 마지막 부분을 보도록 합시다. 자, 송간세로에 소나무 사이 가느다란 길로
두견화 붙이 들고 해서 두견화를 붙여 진달래꽃을 붙여 들고 봉두에 급히 올라. 자, 여기서 공간이 네 번째가 드러나죠. 공간 4. 산꼭대기로 올라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봉두에 급히 올라 구름 속에 앉아보니 천천만락이 1000개의 그런 마을들이 곳곳이 버려있네. 그래서 산줄기 곳곳에 펼쳐져 있네. 연하 일리는 금수를 재폈는 듯 안개와 노을 빛나는 햇살은 비단에다가 술을 놓아놓은 듯 엊그제 검은들이 봄빛도 유효하기 시작해서 엊그제 겨울만 하더라도 시커매했던 들이었는데 여기에 봄빛이 굉장히 뭡니까? 흘러 넘치는구나 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바로 봄의 아름다움을 이렇게 예찬을 하고 있더라는 거죠. 자, 이제 그 다음이 사실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죠. 자, 공명도 날거리고 부기도 날기우니. 그래서 공명도 나를 거리고 부기도 나를 거리니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자, 공명과 부기는 전부 다 속세와 관련된 것들입니다. 알겠죠? 그런데 진짜로 얘네들이 나를 거리겠어? 화자를 거리겠어? 아니겠죠. 실제로는 바로 뭐다? 자연 속에서의 삶을 선택했기 때문에 화자가 얘네들을 꺼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이런 표현을 뭐라고 하느냐? 바로 주객 전도식 표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주체와 객체가 바뀌었다는 거죠. 원래는 화자, 주체가 공명과 부기라는 객체를 꺼리는 건데 그걸 바꿔서 공명과 부기가 화자를 꺼린다라고 표현한 게 바로 주객전도식 표현이죠. 대표적인 게 고려가야 청산별곡에 보면 제일 마지막 구절이 있었죠. 조롱꽃 누룩이 매와 잡사하니 내 어찌하리 있고. 그래서 술 냄새가 나를 붙잡으니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지가 술을 붙잡고 있으면서 술이 나를 붙잡는다고 얘기하는 거죠. 이런 게 주객전도식 표현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청풍명월 외에 어떤 것이 있겠는가? 다른 친구는 없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청풍명월은 자연을 나타내죠. 단표누왕에 후트내음 아니하네 해서 소박한 시골 생활에도 헛된 생각을 하지 않네. 여기서 말하는 헛된 생각이 바로 뭐다? 바로 부기. 이렇게 힘이 쓰지. 그 다음에 공명. 얘네를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아무타, 백년행락이 평생에 100년 동안 누리는 즐거움이 이만한들 어떠하리. 이만하면 어떠할 것인가. 이만하면 충분하다. 라고 해서 서리법을 쓰고 이를 통해 바로 자신의 삶에 대한 만족감을 이렇게 드러내고 있는 작품이 바로 이 정극인의 상충곡이라는 작품입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특히나 이제 앞에 교과서에 있었던 워너비 작품을 보게 되면은, 그죠? 바로 공명도 버렸고, 뭡니까? 부기도 버려 잊었노라라고 표현했던 이런 것과 유사한 작품이기 때문에 요거를 가져오긴 했었어요. 하지만, 바로 자연 친화적인 측면에서 또 함께 이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작품이니, 같이 보면은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겠죠? 자, 그 다음 이제 마지막 작품, 정약용의 보리타작 보도록 합시다. 자, 정약용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바로 조선시대 실학자, 그 중에서도 중농학파입니다. 농사를 중시했었던 그런 사람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정약용 작품은 그 탐관오리들을 비판하는 그런 작품을 많이 쓰기는 했는데 이 보리타작은 조금 결이 다른 작품이긴 해요.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어떻게 다른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새로 거른 막걸리 젖빛처럼 뿌옇고 큰 사발에 보리밥, 녹기가 한 자롯에 밥을 한 자 이렇게 담았대요. 그렇지? 말이 안 되겠죠. 그렇죠? 일종의 과장법이 사용이 되고 있죠. 그렇죠? 자,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서는 바로 뭐다? 농민들의 이렇게 올려. 저 식사 장면을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이제 밥을 먹었어요. 그럼 봅시다.
밥 먹자 돌이켜 잡고 마당에 나서니 검게 탄 두 어깨 햇볕바다 번쩍이네라는 거죠. 자, 여기서 지금 검게 탄 두 어깨가 햇볕을 받아서 번쩍번쩍한데요. 그 말은 화자는 이 검게 탄 두 어깨가 좋다 안 좋다? 좋다 안 좋다? 긍정입니까 부정입니까? 긍정의 의미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는 바로 뭐다? 바로 검게 탄 두 어깨를 그렇죠? 긍정적으로 인식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바로 뭐다? 노동에 대한 글쓴이의 긍정적 인식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계속 보도록 합시다. 옹해야 소리내며 발맞춰 두드리니 삽시간에 볼이나 달 온 마당에 가득하네. 주고받는 노랫가락 점점 높아지는데 보이는 이 지붕 위에 볼이 티끌 뿐이로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바로 뭐다? 농민들이 보리 타작을 하는 모습을 묘사해주고 있다 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계속 봅시다. 그 기색 살펴보니 즐겁기 짝이 없어 마음이 몸에 노예 되지 않았네 라는 거죠. 그렇죠? 즉 바로 뭐다? 농민들이 노동을 하는 모습을 보니까 참 마음이 편해 보이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역시 바로 뭐다? 우리가 옛말에 그런 게 있잖아요. 건강한 육체에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고 얘기를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바로 뭐다? 건강한 노동으로 인해 그렇죠? 네, 마음도 건강한 농민들의 모습을 이렇게 나타내줬다는 거죠. 자, 낙원이 먼 곳에 있는 게 아닌데 무엇하러 벼슬길에 헤매고 있겠는가? 헤맬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서리법을 사용해서 표시했기 때문에 벼슬길은 바로 뭐다? 글쓴이가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그런 대상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이 글은 바로 뭐다? 농민들이 보리 타작하는 모습을 묘사를 함으로써 그로 인해서 노동이 가지고 있는 그런 노동의 신성함, 그렇죠? 그 다음에 노동의 보람, 이런 것들을 노래한 작품이 바로 이 정약용의 보리타작입니다. 오히려 이제 농사 짓는 모습을 예찬적으로 표현을 함으로써 화제의 그런 중농학파적인 성격이 굉장히 잘 드러나는 작품이다라고 보시면 된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이번 시간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10분 정도 쉰 다음에 이어서 가도록 합시다. 알겠죠?